안녕하세요. 이번에 원픽 토크를 진행하게 된 루카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자동차를 좀 주제로 잡았고요. 내용이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들을 주제로 잡아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오늘 발표에 대한 목차를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첫째로 우리가 널리 이제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인지도를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흔히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이제 많이들 말하는데, 요 베스트 드라이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안전운전에 관련된 팁들이랑 2022년도에 새로 도입된 법규들, 놓치기 쉬운 법규들과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차량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팁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브랜드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깔끔하고 재밌게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을. 다들 뭐 마크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들이고요. 맨 처음으로 이제 보실 부분은 가장 밑에 있는 층으로 일명 서민차라고도 불리고요. 도로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주로 서민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랑 아니면 첫 차로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들이고요. 가격대는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도로에서 이제 외제차들이 워낙 많이 보여서 국내 브랜드랑 저가형 브랜드 비율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국산차에 대한 점유율이 훨씬 많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뭐 현대기아 차가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삼성이나 쉐보레, 쌍용 등이고, 그 뒤에 있는 얘네들은 좀 익숙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시트로엥이랑 뭐 피아트라는 브랜드인데, 얘네는 일단은 좀 가격이 외제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워낙 좀 싸다 보니까 종종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층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여기는 이제 중산층 차를 라고 불리는데, 가격대가 3,000만 원 중반부터 한 7,000만 원 정도까지 분포해 있습니다. 자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구매하는 브랜드고요. 뭐 예전에는 뭐 내구성이 좋은 일본 브랜드인 토요타나 뭐 혼다, 닛산 이런 브랜드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많이 높았지만, 요즘에는 일본차 구매 비중이 워낙 떨어져 가지고 도로에서 잘 보기가 힘든 차가 됐습니다. 이 닛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부터 저희 나라에서 아예 철수를 해서 닛산 차는 거의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 브랜드는 조금 비싸긴 한데, 얘가 이제 유명한 게 포드 익스플로러라고 대형 SUV가 한때 인기가 있어가지고 구매율이 좀 높았는데, 저희 나라의 초창기에 대형 SUV 시장이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포드가 주로 선도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대형 SUV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종류도 많아지고 같은 비슷한 가격에 뭐 더 괜찮은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바겐은 뭐 다들 뭐 워낙 유명한 차들이 있어 가지고 뭐 골프나 티구안 같은 차들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제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성능도 괜찮아서 아직까지도 많이 인기가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분류가 좀 애매한 애들인데요. 명품이 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뭐 싼 거는 4,000만 원대부터 억 단위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여기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차들의 경우에는 가격도 좀 비싸고 고급차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명품차라고 부르기에는 약 애매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링컨이나 뭐 랜드로버나 제규어 이런 애들은 예전에는 뭐 캐딜락 이런 애들 명품이었지만, 요새는 이런 애들은 명품차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뭐 랜드로버랑 볼보는 좀 명품으로 요즘에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인지도도 높고 가격도 비싸고 하지만 가격 대비 사실 잔고장도 많고요. 같은 가격대의 다른 독일 차들이 훨씬 퀄리티가 좋고, 그래서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얘네들은 서비스 센터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뭐 고장 수리를 맡겼을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뭐 전기차계 명품 차로 알고는 있지만 그 가격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올랐고 한 2천만 원 정도 더 오른 것 같은데, 가격 대비 사실 마감 처리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직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제규어도 영국의 명차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사는 사람들이 없죠. 랜드로버랑 제규어는 모회사가 이제 인도 타타 자동차라는 곳이고요. 좀 생소한데요. 이 타타 자동차 기업의 이제 산하 계열사로 그 타타 대우 상용차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우 자동차의 그 트럭 부분 인수를 해서 팔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대우 자동차의 나머지는 쉐보레가 이제 인수를 했는지 하여튼 쉐보레랑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명품 5대 라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도로에서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보입니다. 너무 많이 보여서 워낙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뭐 별로 안 비싼 거 아니냐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 많이 보이죠, 얘네들은. 특히 뭐 독 3사라고 불리는 BMW랑 벤츠, 뭐 아우디 브랜드는 사실 그 각 브랜드마다 특장점이 워낙 명확해가지고 가격을 보고 고른다기보다는 선호하는 운전 스타일이나 뭐 선호하는 타입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를 따라서 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서 그 설명드린 명품이 되고 싶은 아이들과 같은 등급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 대신 걔네들보다 하차감이라든지 내구성, 뭐 디자인, 성능, 사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 명품차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얘네들의 옵션이 사실 국내 차에 비해서 조금 딸리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워낙 차가 좋으니까 옵션까지도 상세를 시킬 수 있고요. 렉서스의 경우에는 얘도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많이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워낙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고, 그 옆에 있는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힘든 차긴 해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얘도 이제 일단은 이탈리아 브랜드로서 명품 차에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그 마크가 삼지창 엠블럼 요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 엠블럼이 이제 포세이돈의 창을 좀 상징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좀 멋있습니다. 특히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세라티라고 하면은 배기음이 최고다라고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 배기음을 만들 때 뭐 엔진 튜닝 전문가 그리고 피아니스트 뭐 작곡가까지도 자문위원으로 초대를 해서 배기음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 자동차 배기음 소리 크게 나는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마세라티가 지나갈 때 그 배기음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십니다, 이 배기음을. 마세라티 배기음을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이런 소리인데 실제로 여기 좀 영상으로 인제 들으시면은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도로에서 들어보면은 '아 진짜 뭐 소리가 좀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애들은 지구가 인제 멸망할 때까지 탑3.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재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는 거죠. 뭐 건물주, 뭐 유명 연예인, 뭐 회장님들이 타고요. 특히 뭐 롤스로이스는 뭐 달리는 요트, 뭐 달리는 별장이라고도 불리고요. 뭐 실제로 타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타면은 아날로그 시계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타보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검증은 안 됐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좋은 차고요. 도로에서 보시면은 따라가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그냥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차원의 아이들입니다. 슈퍼카라고 불리는 애들이고요. 아시겠지만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페라리, 부가티. 근데 포르쉐는 사실은 저희가 좀 친숙하긴 합니다. 얘는 세단들도 좀 많고요. 다양한 트림이 존재해 가지고 싼 애들은 1억 부터 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높이 올라가면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옆에 있는 애들 못지않게 이제 비싸지는 차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포르쉐 브랜드를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얘네가 이제 밀고 있는 디자인 자체가 이제 약간 개구리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트가
이쁩니다. 왼쪽 부분이 포르쉐 쪽인데요. 낮에 보면 사실 라이트는 잘 안 보이니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밤에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 4구짜리 라이트, 정면에 비치는 4구짜리 라이트랑 뒤에 요새 포르쉐가 밀고 있는 일자형 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길게 뻗은 후면 부분이 약간 좀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검은 차일 경우에는 밤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보시면은 어우 이쁜데 하면은 포르쉐입니다. 그 옆에도 이제 일자를 쓰고 있는 애들이 조금 있는데, 맨 위에 왼쪽에 있는 애는 아우디 A7이고요. 얘는 조금 이쁩니다. 그래도 나머지 애들은 사실은 왜 저렇게 해놨지 싶을 정도로 안 이쁜 애들이 많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인 것 같고, 아우디랑 뭐 포르쉐는 좀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고 좋은 차겠죠.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베스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뭐 운전을 하시다 보면 뭐 개인적으로 참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옆에 타신 분들이 야, 넌 참 운전을 잘한다 라든지, 택시나 대리를 타면은 기사님들이 운전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다 각자 이제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운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뭐 운전을 잘하는 게 도대체 그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 아니면은,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마다 이제 각각 스타일이 다른데, 그 스타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카트라이더 하듯이 그냥 레이싱 게임 하듯이 운전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요. 자기보다 빨리 가는, 자기 옆에서 누군가 빨리 지나가면은 못 참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1등을 해야 되고요. 옆에 이제 빈 공간에서 추월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생기면은 들어가서 갑니다. 흔히 뭐 똥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차에 딱 붙어가지고 빨리 비키라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운전을 잘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따다닥 붙어가지고 그런 유지하면서 속도를 맞추고 옆에 차까지 보고 칼치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운전을 잘하긴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나 아니면은 다른 차가 볼 때는 사실 싫어하는 타입이긴 하죠. 그래도 뭐 운전을 잘하니까 이렇게 레이싱처럼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마이웨이 타입입니다. 답답한 타입이고요. 사실 정속 주행하고 천천히 가고 안전하게 이제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리고 본인은 전혀 답답함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같이 탄 사람들이나 아니면 뒤에 있는 차들은 상당히 답답하죠. 옆으로 빠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차들 만나면은 옆으로 이제 추월할 때 한 번씩 다 창문을 째려보죠. 어떤 사람이 타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지. 이런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운전할 때 운전대에 딱 붙어가지고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운전만 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롭게 동승자랑 대화도 하고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음악도 듣고 얘기도 하고 느긋하게 좀 운전하는 타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타입은 잘 보기는 힘든데, 이 사이드 미러가 그냥 장식품이에요. 뭐 앞만 보고 달리는 타입이고요. 심지어 이제 운전하는 내내 사이드 미러를 펴지도 않고 이제 운전을 중간에 피시는 분들도 있고요. 도착할 때까지 안 피시는 분도 있어요. 좀 심각한 편이죠. 차선 변경할 때 아예 사이드 미러를 안 보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운전하면서 많은 타입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마다 이제 각자 운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자신만의 이제 명확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이나 비슷한 스타일을 만나면 저도 좀 운전을 잘하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살 때부터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20년 정도 운전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제 자랑 같긴 하지만 한 번도 접촉사고를 발생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뭐 주차할 때조차도 제 차를 긁는다던가 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사고가 난 경우는 거의 제가 저된 차를 누군가가 이제 긁고 지나간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뭐 불법 주차나 신호위반, 뭐 가속위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타입도 아니고, 이런 걸로 뭐 딱지도 받아보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법규도 운전을 잘하는 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랑 뭐 운전을 또 잘한다는 거랑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다음 장에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처음으로 이제 운전할 때는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차만 보고 갈 경우에는 운전하는 뭐 도로 사정에서 빠르게 대처하기도 힘들고요. 앞차보다는 더 앞에 있는 차들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앞차가 이제 큰 차라서 가려져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차에 있는 기준으로 좌우 차, 그리고 그 좌우의 앞차까지는 보이니까 그 차들을 보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파악에 이제 도로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옆에 차선도 당연하게 이제 막힐 거고, 그 옆에 차선을 달리는 애들이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미리 '아 여기 좀 막힐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속력을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미리 대처가 가능하고요.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 경우에는 센서들이 많이 달려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많이 도와줍니다, 걔네들이. 근데 이제 표시가 안 되는, 센서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리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들도 있고, 옆에 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도 있고, 얘네들은 까지는 그 센서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센서만 믿고 이제 운전을 하신다면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항상 뭐 차선 변경하실 때는 사이드 미러랑 백 미러 그리고 숄더 체크 3 개를 동시에 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만큼은 근데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작이 좀 빨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좀 낯설고 사이드 미러만 보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병합해서 보셔야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그 부득이하게 이제 빽빽한 차선에 끼어들어야 할 경우가 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뒷차가 양보해 주는 상황이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대부분 아시겠지만 양보를 안 해 줍니다, 저희는. 저희 나라는 특히나 양보를 더 안 해 주고요. 미리 깜빡이를 켜면 더 안 해 줍니다. 이상하게 깜빡이를 켜면 '아 저 차 들어오네. 안 끼워 줘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차가 지금 제 옆에 있는 차이기 때문에 앞에부터 뒤에 사이에 있는 차는 무리하게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이제 끼어들더라도 뒤에서 쌍라이트를 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클락션을 울려 가지고 사람을 좀 난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끼어드시면 안 되고요. 들어가고 싶으면은 핸들을 약간 틀어서 차선을 물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뒷차 이 옆에 있는 파란색 차가 아닌 그 뒤에 있는 주황색 차한테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은, 이 주황색 차가 그래도 나폭한 운전자가 아니라고 보면은 굳이 와 가지고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차는 보내 주고 그 뒤에 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차도 뭐 달라붙어 가지고 안 보내 준다면 그 뒤에 있는 뒤에 차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이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여기서 뭐 꼭 들어가야 되는데.'라고 해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 좀 필요할 때는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들어가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운전 잘한다는 사람들의 기준은 일단은 뭐 방어 운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넓은 시야랑 빠른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 환경에 맞는 적당한 수준의 속도,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뭐 옆에 차들이나 앞에 차들이랑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 많이들 느끼실 테지만 한순간 욱해서 인제 보복 운전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법적으로 인제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인제 혼자서 앉아서 인제 욕을 좀 합니다. 창문을 열고 욕하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욕을 좀 하는 편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시원하게 클락션 같은 거 울려 가지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게 클락션을 평소에 잘 안 울리기 때문에 가끔씩 인제 누르게 되면 은근히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고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해서 분노를 좀 조절하면은 더 안전한 운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좀 사실 제가 먼저 피합니다. 앞차에 큰 트럭이 있거나 뭐 버스가 있거나 그러면은 시야가 좀 차단돼서 일단 무조건 옆으로 다른 차선으로 옮기는 편이고요.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는 차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선을 좀 물고 가는 차들이 있으면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운전할 때. '저 차도 브레이크를 밟네. 그럼 나도 밟아야 되나?' 앞에는 널널한데 브레이크를 또 자주 밟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좀 피해서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리한 끼어들기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부득이하게 들어가려면은 한 2대 정도 보내주고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좀 손쉽게 끼어들기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인제 졸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제 가장 무거운 게 졸릴 때의 눈꺼풀이라고들 하는데,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은 데서 쉬었다 잠깐 바람 쐬고 하면은 금방 또 잠이 깨기 때문에 쉬었다 가시면 되고요. 고속도로의 거의 70% 사망 사고가 졸음 운전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인제 겨울철에는 특히 히터를 많이 틀어서 인제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졸음을 유발하니까 자주 인제
이제 환기를 시켜가면서 운전을 하시고요. 그 네 번째는 점검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뭐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드가 더러울 때 워셔에 이제 와이퍼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출발하기 전이나 내렸을 때 요 타이어 체크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타이어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눈 오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타이어 마모에 따라서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 체크를 좀 자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행 보조 장치들이 요새 많이 달려있긴 한데, 얘네는 말 그대로 이제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주는 운전자의 그 운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기 때문에 보조 장치는 내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라고만 생각하시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요. 가끔 그거를 사용하시면서도 항상 전방 주시라든지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을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2022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교통법규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이제 화두가 된 게 우회전 일시정지 요 법규인데요. 예전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어도 그냥 우회전해서 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은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 '내가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신호들 상태에 따라서 정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서행을 하셔야 되고요.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정지를 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운전이겠고요. 그리고 신호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차량 이제 일시 정지를 하도록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반하시면은 보험료가 10%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뭐 2-3 계속 인제 누적되면서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요 부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라고, 골목길을 예를 들면은 거기에는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기 때문에 차랑 이제 사람들이랑 뒤엉켜져 있는데, 예전에는 차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막고 있으면은 클락션 울려 가지고 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차는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차 앞에 막고 있더라도 차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네,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성질 더러우신 분들 만나면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미리 알고 대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인제 스테레오 부가 속도 위반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20km에는 30,000원, 22에서 40면 60,000원, 뭐 이렇게 30,000원씩 올라갑니다. 그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10km, 그리고 고속도로는 20km 이상 가속 시에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편차가 15km, 뭐 12km 막 이렇게 편차가 조금 있는데, 이게 카메라의 사정, 뭐 기계적인 오차로 인해 단속에 대한 시비가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고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겠고요. 차량 속도 자체가 오차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휠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타이어의 상태에 따라서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가 실제 속도랑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속도를 좀 더 믿는 편이고요. 다만 GPS 수신 상태가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속도에 대한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운전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도로에서는 안전하게 10km 이하, 그러니까 70이면은 80 언더로 이제 주행하시면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00km면은 115까지는 된다고 합니다. 100km에서 105km로 달렸는데 찍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115km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차량 구매에 대한 팁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차 구매하실 때 노후 차량, 차가 이제 오래돼서 바꾼다, 아니면 사용 목적을 변경한다, 아니면 단순하게 이제 새로운 차가 사고 싶다, 내가 차를 사는데 이 차가 너무 사고가 많이 난다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생계 때문에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 자동차의 이제 목적이 이제 이동 수단인데, 요즘에는 이동 수단을 넘어서 인제 하나의 프라이베이트한 공간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 구매 목적을 좀 보면요. 뭐 장거리나 단거리 출퇴근용, 그리고 여행, 차박, 캠핑 뭐 등 레저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냥 단순한 이제 패밀리카, 주말에 놀러 간다, 뭐 가족들이랑 놀러 간다, 아니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타고 간다, 아니면은 집에 인제 패밀리카가 있고 이제 세컨카로 인제 구매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제 구매 용도가 있는데, 조그마한 물건을 살 때도 인터넷 뒤져보면서 그 후기도 보고 내용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는데, 차도 마찬가지로 되게 내용이 방대한데 다 꼼꼼하게 따져서 나한테 맞는 차를 사셔야 됩니다.
단순히 뭐 디자인이 이뻐서 아니면 뭐 차가 잘 나가서 '아 싸네. 싸서 사야 되겠다.' 아니면 '멋있어 보여 가지고 사겠다.'라는 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작게는 뭐 6 개월에서 뭐 30 개월까지도 뭐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비교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예산인데요.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아반떼 사러 갔다가 중고차 뭐 BMW 뭐 구매하고 왔다. 계속 인제 옵션 추가하고 뭐 하면은 올라가죠. 자기 예산에 인제 오버를 해서. 예산을 오버해서 사도 그 차 볼 때면은 사실 만족감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차는 의식주에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필수 요소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예산에 맞는 차를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차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은 뭐 거의 100% 오버입니다. 오버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제 여러 가지 타협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외부가 이뻐야지.' 해서 내장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외부만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외부는 뭐 어차피 내가 자주 볼 것도 아니니까 안에 있는 내장, 시트, 기능들을 추가해야지. 뭐 그런 것들 많은데 그건 뭐 본인이 잘 선택하셔서 이제 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근데 보시면은 사고 나서 내가 안 넣은 옵션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애들만 골라 가지고 넣으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구매하실 때 보면은 외제차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이 있고 대리점이 있습니다. 직영점은 현대 본사에서 인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리점은 뭐 사장님이 따로 있으시죠. 거기 딜러분들도 따로 인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인제 활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직영점에서는 차량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구매하셔도 되긴 한데 아는 분이 있거나 내가 현대자동차나 뭐 내가 사고자 하는 자동차의 임직원의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구매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는 다 대리점에서 인제 딜러분들한테 구매를 하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딜러분들마다 서비스라든지 어떤 특정한 혜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블로그들 방문하시면은 좋고 서비스도 잘해 주고 친절한 딜러분들 추천해 주니까 이분들한테 차량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딜러분이 꼭 자기 지역에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딜러분은 차량을 인도받을 때 한 번 딱 봅니다. 그전에는 볼 일도 없고 인도받고 나서도 인제 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거리가 쪼끔 있더라도 서비스만 좋고 친절하면은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인도받을 때만 그쪽으로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결제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딜러 본인이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유롭게 구매자한테 결제를 맡기시는 분도 있는데 딜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적 되기 때문에 캐시백이라고 하는 거를 좀 낮게 측정을 합니다. 대신 뭐 캐시백을 낮추는 대신 서비스를 뭐 올려준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결제 대행 서비스라고 차량 구매하시다 보면은 뭐 카동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대신 결제를 해 주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필요한 금액을 입금을 하게 되면 거기에 2.5% 에서 뭐 2.7% 정도 캐시백으로 바로 현금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뭐 5천만 원짜리 차라고 보면은 125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요. 근데 딜러 서비스 딜러한테 받으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받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결제 대행을 해 주는 딜러를 선택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딜러들마다 서비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비굴할 수도 있지만 딜러들한테 약간 내고를 잘하면은 딜러가 최상의 서비스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블로그를 보시면은 누구는 이거밖에 안 해 주네, 누구는 뭐 이것까지 해 주네 하는 글들이 많은데 처음에 딜러 입장에서도 되게 그냥 기본만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인제 많이 연락하고 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꼬시면은 다 해 줍니다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결제하고 이제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손해는 안 보고 인제 구매를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외제차의 경우에는 제가 사실 잘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특정 브랜드의 인기가 많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내고가 전혀 없고 딜러분들이 많이 불친절하다고 했는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연식 크게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연말에 재고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싸게 구매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